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근대 이성 혁명이잖아요. 혁명인데 혁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청교도 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 요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 때는 찰스 1세라는 사람이 목이 잘립니다.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국가를 이제 개혁하려고 그래요. 청교도 국가로, 개신교 국가로.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그때 당시는 크리스마스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태양절, 태양신 숭배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로마 교회에서 그거를 안 지켰어요. 이제 그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고 동시에 거기 있는 그 캐톨릭 교회에 있는 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 마리아상이라든지 이런 상들이 있는데 그것도 없애려고 하다가 좀 반발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하면 큰일 난다. 이게 또 내전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혁명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때는 누가 주도했다고 그랬죠? 부르주아. 그러니까 근대 이성은 자본과 그리고 이성, 그게 만난 겁니다. 거기에 과학까지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왕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왕이나 이런 귀족들의 부패가 너무 많잖아요. 그 전까지는 누구의 대결이냐면 교황과 왕의 대결이었죠. 근데 이제 교황권이 완전히 추락한 다음부터는 이제 왕과 시민 간의 대결. 그래서 시민이란 계급이 생긴 겁니다. 그 시민은 상공업을 하는 부르주아 세력. 요 세력들이 이제 부자가 된 다음부터 왕을 견제하고 왕을 이제 죽이기까지 했죠. 루이 16세를. 그 다음부터 이제 루이 16세가 죽고 나폴레옹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공화정으로 갔다가 다시 왕정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근대 시민혁명에서 왕을 2번 죽였잖아요. 크게. 영국 왕 1명, 프랑스 왕 1명. 찰스 1세, 루이 16세. 그런데 죽여놓고 개혁을 하다 보니까 개혁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 왕이 죽고 어떤 개혁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잘 살 것 같다.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개혁을 하고, 이게 반복된 사회였는데 그 반복된 사회의 중심에 바로 프랑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이 프랑스의 라부아지에라는 그 화학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듯이 라부아지에가 프랑스 혁명 때 처형이 됩니다. 왜 처형이 되냐면 이 사람이 원래 화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징수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가 세리라고 나오죠. 세금을 징수했던. 그래서 세금을 징수해가 로마한테 바쳤던. 라부아지에가 혁명군한테 잡혀서 이제 처형이 됩니다. 굉장히 유능한 과학자를 잃게 됐죠. 라부아지에. 그 혁명 시대.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은 근대 이성도 하고 동시에 1차 세계대전이 나오는데 제국주의였죠. 앞에 제목. 제국주의. 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나옵니다. 그 1차랑 2차는 사실 거의 성격이 이제 비슷해져요. 비슷한데 다 이제 제국주의로 나오는데, 이거는 저기 소피의 선택이란 영화예요. 제가 좋은 영화만 엄선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소피의 선택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 아시죠? 메릴 스트립이 이제 유대인인데 끌려갑니다. 그 포로 수용소로. 근데 거기 장교가 한 명을 선택하래요. 아들하고 딸 중에 살릴 사람을 선택하래요. 그래서 선택을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치는 인간성과 자기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 수용소 끌려갈 때도 기차에다가 다 빨가벗겨 가지고 갑니다. 발가벗겨서
완전히 그냥 거기가 뭐 몇십 시간 가면은 막 대소변이 막 끓고 그런 것 속에서 자기 인간의 정체성을, 인간의 존엄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잔인한 학살이거든요.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특히 어떻게 죽이냐? 특히 가장 큰 살인이 그냥 자기를 죽이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그냥 죽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죽으니까. 그런데 가장 큰 학살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도덕적인 학살, 도덕적인 살인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한 명만 선택해. 한 명은 죽는다. 네가 선택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그래서 아들을 선택합니다. 아들을 살려요. 딸 끌려가요. 근데 아들도 결국은 만나질 못해요. 이 영화가 이제 82년도 건데 결국 이제 소피는 나중에 이제 자살하는 걸로 끝나요. 미국으로 가서. 끝내 이제 아들 딸을 못 보고. 이게 아마 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안 알려진, 우리나라는 잘.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살인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근대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이 세계가 굉장히 막 그 합리적이고 유토피아로 갈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했죠. 전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근대 이성과 제국주의 시대는 결국은 신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도 사라지는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신이라는 것을 했지만 신을 포기했고 인간을 선택했지만 인간 이성도 포기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제국주의와 근대 이성이. 그래서 여기서도 나온 건 이게 한나 아란트라고 들어봤죠? 네.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가 그 하이데거의 조교면서도 동시에 애인이었는데 결국 하이데거가 나치를 협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결별하게 됐죠.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이런 도덕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한나 아렌트. 그리고 아이만 인 제루살렘. 이게 아이만의 예루살렘. 아이만이 그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포가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사드 비밀 경찰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치를 잡으러 다니는데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 그 밑에 그 우리 어머님 저기 가보셨죠? 아르헨티나. 거기 바릴로체 가셨죠? 바릴로체는 스위스 독일 분위기가 나요. 스위스. 풍경이 스위스입니다. 산도 많고 빙하도 있고 그 바릴로체에 많이 독일인들이 있어요. 독일인들이 하고 그 독일인들은 그 바릴로체나 그 아르헨티나 쪽에 굉장히 많이 있고 나치 전범들이 거기 많이 있고 부에노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얘기 법적 도덕살인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만을 잡아보니까 이 사람이 평범한 농인이에요. 근데 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막 사람을 죽이고 못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떨어져야지만이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종교도 그렇죠. 종교.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아니면 뭐 불교나 제가 딱 관찰했을 때 뭐냐면 저는 이제 개신교니까 관찰했을 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의 교인들, 한국의 뭐 보살님들 뭐 없어요. 잘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냥 목사, 스님, 그리고 신부님 이런 분들의 말에 절대적인 게 돼버렸어요. 절대적인 게. 그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누구의 명령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그 단체에 있는 조직 안에 있는 거기에 들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믿음이나 자기 가진 신앙도 굉장히 흔들려해요. 그게 없으면 스스로가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행사나 거기에 있는 모습들, 자기가 거기에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행위들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게 사입이거든요, 사실. 그게 사입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너무나 그 어떤 한 사람, 이게 가면은 스님이나 뭐 신부 목사가 다 앞에 쓰잖아요. 거기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 좌지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은 누가 우선이어야 되면 부처가 우선이어야 되고 교회나 성당은 예수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이제 거기를 대체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이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근데 전기를 이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마이클 패러데이. 이 사람도 역시 개신교인. 그러니까 마이클 패러데이나 뉴턴은 자기 이런 연구들이 부수적인 직업이에요. 실제적인 직업은 뭐냐면 이 사람도 거의 목사급입니다. 뉴턴은 책만 안 냈지 거의 신학자라고 그랬죠. 신학자입니다. 개신교 신학자. 그러니까 목사였어요. 거의 목사. 목사인데 그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를 내가 발견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를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부수적인 직업이에요, 사실. 생각이 과학자는 부수적인 직업이고 실제 직업은 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그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과학자로만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이고 제가 하는 거는 사실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한테 제가 돕기도 하고 다른 연계도 하고 그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주업이에요. 제 주업. 스피노자인데 스피노자 역시도 여기 나오는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로 이 자연을 인식했죠. 근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연을 기계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계. 그러니까 모든 게 과학적 이성이 되다 보니까 인간의 몸도 기계, 우주도 기계, 다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물론 뭐 범신론을 주장한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이 기계적인 인간, 기계적인 이 자연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이게 근대 이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원인과 결과에 따라 반드시 인풋을 하면 아웃풋으로 바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식 몰라 그냥 아무거나 찍어 투자를 했는데 대박을 터뜨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은 근로소득이 없는 시대죠.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 그러니까 IMF 전까지는 우리는 저축을 했습니다. 근데 IMF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은행들이 다 외국 자본계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모든 은행의 자본은 다 외국 자본이 60%가 넘습니다. 다 차지. 그때 은행이 다 없어졌죠. 은행이 다 없어지고 지금 개편된 은행이 지금 몇 개 남은 거. 옛날에 조흥은행, 제일은행, 뭐 상업은행, 주택은행 다 있었잖아요. 다 없어졌죠. 그게 뭐냐면 구조를 개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투자라는 말을 시작했어요. 투자. 금융지주회사.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득을 자본소득에서 찾아야 되지 막 일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요. 그거는 그 서민갑부에 보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시고 막 하면 돈은 벌지만 힘들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보는 사람들.
천억 있으면 천억 가지고 오늘 10억씩 벌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버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사람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찰스 다윈, 그리고 이 사람은 리차드 도킨스. 들어보셨죠? 리차드 도킨스. 찰스 다윈은 아시죠? 윌리엄 페일리는 못 들어보셨죠? 리차드 도킨스 못 들어보셨어요? 셋 다 영국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만 알면 됩니다. 근데 특히 윌리엄 페일리는 신을 비유할 때 신은 시계공이다. 시계공. 왜냐면 창조와 진화가 굉장히 대립을 하잖아요. 창조와 진화가. 근데 야 창조 어떻게 설명해봐. 근데 바다 모래사장에 시계가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시계는 누가 만든 거 아니겠냐. 이 모든 자연을 봐봐라. 이게 어떻게 기계적으로 설명이 되냐. 안 되지. 창조한 것이다. 근데 정밀하게 창조한 하나님은 시계공이다. 이게 비유했어요. 눈먼 시계공 쓴 사람이요? 예, 이게 눈먼 시계공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눈먼 시계공을 이렇게 눈먼 시계공 블라인드 워치메이커라고 이게 리차드 도킨스가 썼어요. 야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걔가 눈이 멀었어.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자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되는 거야. 이게 The Selfish Gene, 이기적인 유전자. 이게 1976년도에 나온 리차드 도킨스 건데 이거는 거의 뭐 필독서지만 저도 읽어봤지만 이 사람이 과학자 치고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연하지가 않아요. 제가 위로 다시 가서 이 사람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그 핀치새 이게 저기 다윈이 그 갈라파고스 제도 가면은 이 핀치새를 발견하고 부리가 이렇게 바뀐 이 핀치새를 보고 저기 진화를 이렇게 처음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는 완두콩, 이거는 맨델 유전 법칙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게 첫째 세대 때는 둥근 완두가 되는데 두 번째로 가면은 4분의 1, 그러니까 25%는 주름진 완두가 되어버린다. 이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조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울 때 맨델이 신부예요. 맨델이 신부님입니다. 근데 와 이게 이런 법칙을 해서 우리는 배우지만 사실 맨델은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8가지는 제외하고 7가지만 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조작이라고 보기도 조작은 아니지만 이거를 감췄어요. 자기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감춘 겁니다. 그러니까 7개만 발표했어요. 8개는 다 실패예요. 실패인데 그러니까 50%가 넘게 실패죠. 실패인데 성공한 것만 자기의 법칙에 따라 25%는 나중에 이런 주름진 게 발견이 된다라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경우만 7가지만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과학이라는 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행이에요. 유행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라고 근대 이성 시대는 봤지만 지금 시대나 지금 과학자들, 특히 보수적인 과학자들은 절대 진리로 인정하려고 계속 하지만 과학 철학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학이라는 것을 절대 진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유행과 같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앨리스터 맥그러스라는 사람이 있고 리차드 도킨스, 둘이 아주 앙숙이에요. 앙숙. 이분은 성공의 신부, 로 클래스이기 때문에 직분은 신부인데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읽어요. 저도 많이 읽었고 앨리스터 맥그러스는 옥스퍼드 분자생물학 교수면서 교수를 때려치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교수 그만두고. 이 사람 옥스퍼드 선배입니다. 선배. 과는 좀 달라요. 이게 생물학, 화학이고 분자생물학 거의 비슷한 건데 몇 년 선배예요.
둘이 아주 싸우는데 제가 두 책을 읽어봐도 리차드 도킨스는 좀 많이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좀 떨어져요.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리긴 좀 힘들지만 떨어지고 이분이 좀 굉장히 좀 신비성이 와닿는 과학적으로도 좀 그런 근거 있는 이론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이분 뭐 신학책을 더 많이 쓰니까요. 신학책을 리차드 도킨스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회가 되면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도 좀 읽으시고 일반 성도들 분들 중에서도 요 애리스토 맥그레스 책을 읽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고 둘이 한번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맨델 신부님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테라노스라는 들어보셨나요? 테라노스? 엘리베스 홈스라고 지난달에 징역 13년인가 16년을 선고받았는데 예, 이 여자가 예, 피 한 방울로 모든 유전자를 조작 다 알 수 있다라고 한 사기꾼. 예. 이 여자가 뭐 과학자기도 하고 똑똑한 여자인데 이런 과학이 사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과학이 사기가 많다. 그래서 다 속았어요. 막 투자자들 다 몰려 들어가지고 투자를 받았는데 이 여자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엘리자베스 홈스. 그리고 이건 엘리자베스 헬렌 블랙번이라고 이 여자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잭 조스텍이랑 같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뭘 했냐면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텔로미어. 지금의 유전자 기술은 유전자를 붙였다 뗐다가 해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해요. 유전자를 이 효소를 가지고 여기를 떼어서 이거 여러 가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물은 조금 하기 힘들지만 식물,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들이 있죠. 특히 콩, 식물들은 다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GMO라고 하죠. Gene Modification.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작한 겁니다. 그거를 곡물회사 ABCD라고 하는데 4개의 곡물회사가 다 그거를 하고 있어요. ABCD가 뭐냐면 곡물회사 메이저 곡물회사가 그 이니셜이 다 ABCD로 시작해요. 이 4개 회사가 곡물을 다 전담하고 그 회사들은 씨앗을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 같은 거 이거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씨앗들은 다음 해에 심을 수가 없어요. 씨앗을 매년마다 사게끔 조작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보면 무섭죠? 그걸 계속 모르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우리는. 유전자 조작이 텔로미어가 이가 그리스어인데 양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텔로미어 shortens after multiple replications. 이게 뭐냐면 복제를 하면 이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장을 할 때 복제를 하죠. 지금도 나이가 든다는 거는 계속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세포가 복제가 되어지는데 복제가 될수록 이게 짧아져요. 이게 끝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텔로마이어제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개발을 해요. 그럼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늙을까요? 요것만 있으면 안 늙을까요? 네. 노화 방지. 네, 노화 방지인데 이게 붙어 있는다고 해서 노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근대적인 환원주의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과학 환원주의. 그러니까 이런 한 부분만 해결을 하면 전체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보수적인 과학자. 이 보수적이라는 얘기라는 것은 과학 만등주의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보수적인 과학자라는 거고, 요즘엔 과학 철학을 하는데 과학자면서 철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과학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좀 부인하죠. 야, 이게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그걸 이제 요즘엔 대세지만
그것과 아직까지 좀 싸우고 있어요. 보수적인 과학자들과. 이것도 역시 빅뱅이라는 것도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우주 팽창론, 빅뱅, 이게 137억 년 전에 생겼다. 이게 사실은 어떤 하나의 이론도 아니고 지금까지 가설입니다. 가설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큰 맥락이 돼서 다 빅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결과도출 천동설식,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이야기를 빠뜨려요 제가.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결과도출 천동설식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가 미리 결과를 만들어놔요.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결과를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실험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멘델이나 이런 것처럼. 가설을 중심. 예. 가설을 일단 세우는. 그렇죠. 그걸 해놓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끼워 맞. 천동설이 그랬거든요.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딱 박아놓고 결론을 해놓고 거기다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빅뱅을 거의 부인해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빅뱅을 인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예. 신부님들 다 빅뱅 얘기하고 다 빅뱅 얘기합니다. 근데 개신교 아니다. 창조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빅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신교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빅뱅은 물질이 일단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은 다음에 빵 터져가지고 나오는 게 빅뱅인데, 그걸 뭐 우주 배경 복사, 펜로즈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우주 배경 복사에 연구를 해서 어떤 전자기파와 그 우주 배경 복사 때 전자기파가 어디서 비슷하더라 해가지고 그게 빅뱅이 맞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빅뱅은 사실 실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블랙홀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뭐 빛도 빠질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질량과 중력이 굉장히 큰데 이 크기는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 거기서 이제 이 온 우주가 우리 우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을 때 이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듯이 우리가 어떤 행성이 있으면, 항성이나 행성이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공간이. 그러니까 우주는 사실 찌그러져 있는 거죠. 질량 때문에. 질량이 찌그러지면 그 사이에 이걸 딱 놓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경사가 생기잖아요. 경사가 생기면 거기에 구슬이나 웅을 오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거를 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게 있으면요. 이게 우주라고 하면 이게 판판하게 있어야 되는데 항성이 있으면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게 움푹 패이겠죠. 움푹 패이면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질을 놓으면은 내려가겠죠. 이걸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원리를 1915년에 얘기한 겁니다. 이게 과학사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빛까지도 들어가는 블랙홀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블랙홀이 아닌 것 같아요. 블랙홀이라는 게 그냥 어떤 개념이지 이게 실제로 있을까? 이게 제임스 웹 그 우주 망원경, 옛날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었는데 작년에 허블은 이제 은퇴하고 제임스 웹이라는 그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관찰하는데, 글쎄 이게 블랙홀인 건지 블랙홀의 개념이나 그런 것도 사실 실제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발표하게 되면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진리로 안다니까요. 이거를 특히 어린 친구들,
과학 교육을 받으면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가설이거든요. 이론도 아니에요. 이론도. 이론은 완전히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 돼야 되는데 빅뱅이나 블랙홀을 증명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리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화론을요, 사회적인 진화론을 해가지고 이런 아프리카인들, 남미, 원시인들 이런 사람들을 개조해야 된다. 우리가 문명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회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식민지 개척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일본만을 근대화했거든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한 사명을 띠고 우리나라를 침범한 거. 그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인을 뭘 먹여요. 뭘 먹이고 막 짜면은 여기 금이 나오죠. 아프리카에 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정당화시킨 거고 여기는 종교인, 성직자가 딱 있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네. 이거를 비유한 겁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유명한 사람. 이 사람도 영국 사람. 이게 제노의 종두법인데 맥신이라는 것이 바카. 이게 소란 뜻입니다. 소. 바카. 왜냐면 이게 종두법이 종두가 있고 우두가 있는데 이 종두법 치료를 소가 걸린 천연두에서 그 피에서 뽑은 거거든요. 그 맥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물의 피, 동물의 어떤 그런 고름 이런 거에서도 뽑았어요. 그래서 백신이 이때 제노가 큰 발견을 한 거죠. 거의 처음 치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이 걸리면 예전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치료법이 1차 대전까지 치료법이 없었어요. 2차 대전 후에부터 의학은 발전한 겁니다. 2차 대전까지도 뭐 어디 뭐 병에 걸리나 그러면요, 그냥 가장 그때 큰 약이 몰핀이었어요. 몰핀, 마약, 진통제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과 수술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그 시체를 가지고 다 해부해서 외과 실험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 생체 실험하고 그랬죠. 그걸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일본이 의학이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우리가 다 의학, 다 동경으로 의학을 가는 거예요. 유학을. 뭐 의학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사들이 있고, 일단 이 근대는요, 푸뉴마 푸시케 조에, 이게 헬라어인데 이런 것들이 다 육체로 봐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대에는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어요. 노동, 물질, 효율로 인간이 소외되죠. 비물질적인 가치는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이런 노동, 물질, 효율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소외되죠. 거기서 나오는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죠, 뭐 나쁜 놈, 뭐 빨갱이,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런던에 있는 그 비참한 현실, 아이들이 노동은 하지만 노동하면서 굶어 죽어가요. 병 들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자본가들은 너무나 부자인데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마르크스는 인간 소외, 인간성 상실을 가지고 국보론을 기본 베이스 서적으로 해서 자기가 관찰하면서 쓴 게 바로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임마누엘 칸트가 또 이성의 큰 철학자죠. 임마누엘 칸트는 뭐 책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윤리적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윤리적 기독교. 실천이성 비판에서,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실천이성 비판으로 쭉 가는데, 그 철학적인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하기 힘들고,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종교가 왜 필요하냐? 딱 하나다. 윤리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기는 좀
이단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바로 윤리적인 기독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 무교시죠? 네. 기독교가 윤리적인 기독교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하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좋은데 왜 안 좋다는 거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윤리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윤리 도덕, 휴머니즘 이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절 막 지키고 그러죠?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이 윤리적인 기독교는요. 여기는 이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그러니까 종교는 특히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윤리적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 종교가 없는 분들 성경은 기본서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장 나쁜 인간, 사탄의 자식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장사꾼. 예루살렘 장사꾼. 누구죠? 세리. 권사님. 세리. 예?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란 집단이 누구죠? 예? 바리새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가장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 다 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고 맨날 기도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윤리적인 기독교가 뭐냐면 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은 안 믿고 자기의 자신, 힘, 인기, 명예, 존중, 인간성 이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신론자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도덕이 나쁜지. 그것만 가지면 가장 나쁜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도덕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다녔어요? 몸 파는 사람, 도둑놈, 그리고 세금 걷는 사람, 이 나쁜 가장 질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메시아라는 인간이 비도덕적, 비윤리적이에요. 율법도 안 지켜. 막 안식일날 막 뭐 어디 막 이상한 데 다니고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다니고 너 왜 안 지키냐 하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니놈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 말들이 더러운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악하지가 않아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윤리적 기독교가 가장 큰 적이에요. 기독교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윤리적을 율법으로 바꿔놓으면 조금. 예, 율법도 기지만 윤리적인 것도 깁니다. 그러니까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윤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잠깐 이용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분들 가시면 막 새벽부터 막 주여 막 외쳐 막 주여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외쳐.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8억에 팔아야 돼. 8억에. 내가 4억에서 내가 8억에 팔아야 돼. 근데 8억에 팔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면 10억에 팔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할 걸. 예? 그것과 도덕의 윤리, 도덕으로 하는 윤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물질적인 거 이용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놈이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놈은 누구냐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힘든 놈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야 저 놈은. 저 놈은 누가 봐도 쓰레기야. 그런 놈이 나중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예? 회개의 눈물.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착하게 산 놈은 자기가 나쁜 놈인 줄 몰라요. 그 남만 나보다도 못한 놈, 나보다도 못한 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왔는데 나보다도 못한 놈이 저기 메시아 짓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착하다고 한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고발한 거죠. 매다는 거죠. 헤겔은 뭐 정반합 너무 잘 아시죠? 근대 이성에서 정반합. 그리고 헤겔은 정신을 강조했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근대 이성이 발전하면서 근대 이성이 어떤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왕을 처단하고 근대 이성 시민을 가지고 이 새로운 사회로 만든다 라고 했던 사람이 그 헤겔입니다.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아침에 새벽 이른 아침에 떠난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운다라는 거. 예, 운다 떠난다. 제가 잠깐 운다. 예, 미네르바의 부엉이 운다.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그 이성, 근대 이성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헤겔에 여기 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엔크로저 운동이라고 농사 다 안 하고 울타리 쳐가지고 양모 산업을 영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직 공장이 많이 생기게 되고 영국이 면방직이 가장 최고가 되죠. 19세기 때. 예, 가장 유명한 데가 맨체스터입니다. 맨체스터. 지금 맨체스터나 리버풀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냥 작은 도시예요. 한 3, 40만. 굉장히 작은 도시고 그냥 축구밖에 없습니다. 그냥. 영국 가면 다 허름하고 축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동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이러다가 죽는 겁니다. 20살에 죽고. 그러니까 특히 10살 미만 애들은 그 석탄 캐는데 갱도가 좁거든요. 어른이 못 들어가는 데를 들어보내는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 밀레가 나오죠. 밀레. 이삭줍기 너무 유명하죠. 바르비종 학파. 바르비종에 가가지고 이 밀레가 있는데 이 고흐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 밀레죠. 근데 고흐는 정말 그 작년에 제가 인상파나 고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냥 해서 다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하면 정리를 했습니다. 예전부터는 좀 분산적으로 알았는데 좀 정리를 했는데 밀레는 농촌의 배경으로 많이 했는데 그다지 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고흐는 정말 정이 많아요. 맨날 사랑한 여자들도 어디 정말 불쌍한 여자들만 사랑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탄광 지역 가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러다가 미쳤어요. 고흐가 그림 거의 못 팔고 죽었는데 사후에는 불멸의 화가가 됐죠. 사후에는 이게 뒤쪽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것들을 이 덤이 있잖아요. 이거 이 탈곡한 거를 갖다가 다 파는. 그러니까 이게 자본가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 상징하는 이게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엥겔스인데 엥겔스가 돈 다 대주고 칼 마르크스가 다 저서를 집필했죠. 자본론과 그리고 공산당 선언. 이거를 저도 뭐 사실 이런 쪽이 사실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게 제가 경제 쪽이에요. 경제 쪽이라 신학 다음으로 많이 한 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때 화폐가 뭐고 자본이 뭐고 이 사람 이 칼 마르크스가 정의를 시작합니다. 화폐랑 자본을 구분을 못 하시죠. 자본 맨날 자본 얘기하는데 화폐랑 자본이 뭐야? 화폐라는 거는 그냥 유통할 때 물건을 거래할 때 그냥 쓰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화폐는. 근데 자본은 그거로부터 남는 이윤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물론 존 로크도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지만 노동, 잉여가치 이런 개념들을 정립해 준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세기, 19세기 가장 뛰어난 철학자 1위를 뽑으라면 늘 칼 마르크스. 왜냐하면 다른 철학자들은 그 영향을 받았지만 말로 떠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철학자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근데 마르크스는
마르크스 다음에 혁명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마르크스가. 이 사람도 겨우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자녀들도 다 죽고. 이게 다스 카피탈이라고 원본입니다. 이건 공산당 선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어떤 큰 획을 그은 그런 칼 마르크스의 작품이죠.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썼습니다. 이것도 역시 빈부격차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빈부격차가 얼마나 지금 심해지고 있는가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관장님 도서관에 있나요? 아니 제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만화로도 나왔습니다. 만화로도. 우리나라는 이 좀 허세가 강해서 읽지도 않고 막 사잖아요. 읽지도 않고 사요. 무장이 많이 팔렸어요, 한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21세기 자본 이런 게 외국은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은 낮기 때문에 그 대학생 그 전공자나 사진 이런 걸 잘 못 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100만 부씩 파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 나라는 도대체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교육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허세가 좀 있다. 예. 21세기 자본. 만화로도 나왔습니다. 만화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1세기 자본. 아마 좀 도서관들에 다 있어요. 이 책이 워낙 유행한 책이기 때문에. 토마 피케티. 근데 질에 있어서는 뭐 이 책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사실. 그 옛날 책 국부론이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이 자본론은 사실 지금 쓰라고 해도 못 써요. 뭐 옛날 책이니까 뭐 별거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옛날에 그 과학혁명 구조 저기 누구죠? 갑자기 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올 건데 그 사람도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를 무시하다가, 원래 과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이 뭐가 있어요? 무시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생물학 책들을 보고 감탄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을 틀리고 뭐 구식이고 그런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옛날 것도. 그러니까 특히 윤리 도덕 이런 거는요, 옛날 책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리스 로마 때 그 책을 따라오질 못해요. 이건 이제 근대 이성 넘어가서 이제 그 회화사 중에 하나인 쿠르베의 작품입니다. 쿠르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쿠르베 씨. 쿠르베 작품이 돌 깨는 사람들. 쿠르베가 이제 좀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루동이라는 사람 그 초상도 그려주고, 그래서 오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프루동은 이제 공산당 때문에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1871년도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공산주의 정부가 생겼잖아요. 파리 꼬민이라고. 예. 잠깐 생겼다가 이제 프루이센이 프랑스 정부랑 해가지고 그걸 해체시켰죠. 그렇듯이 이제 돌을 깨고 이런 노동자들을 그린 거의 최초예요. 그 전까지는 고전주의, 사실주의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요 전까지도 뭐를 했냐면 그리스 로마식의 그림, 역사적인 그림 그런 거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걸 깬 사람이 쿠르베입니다. 그리고 쿠르베 이후에 누가 나타나면 마네가 나타나요. 마네가 아방가르드라고 들어보셨죠? 아방가르드. 이게 아방가르드가 좀 전위적인 그 전에 없던 미술을 하는 거예요. 그 마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모네, 인상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 세잔으로 나타난 다음에 이제 입체파, 큐비즘이 폴 세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카소, 샤갈, 뭐 야수파, 마티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으로 막 가는 겁니다. 이건 헨리 포드가 이제 저기 근대 시대 때 이제 T 모델, 이 컨베이어 벨트가 처음 나온 거예요. 이때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발달되고 유럽은 했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엄청나죠. 엄청난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 소비에트가 나온 거예요. 소비에트가 뭐 회의란 뜻인데 이거는 뭐죠? 망치죠? 네. 망치는 누굴 상징하죠? 나치 같은데. 예, 노동자. 낫은 누굴 상징할까요? 농민. 노동자와 농민이 주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바로 그 레닌 혁명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그 소비에트 혁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니체인데 니체는 우리한테 유명하지 않습니다. 뭉크가 그린 니체예요. 그냥 그 철학 사조에서 볼 때는 니체가 근대 시대를 끝낸 사람입니다. 근대 시대를 끝낸다는 거는 이제 이성 시대잖아요. 이성 합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때까지도 신 얘기하잖아요. 신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신성, 내가 신이다. 내 마음대로 하자. 그거예요. 뭐 사랑이 어쩌고 실천하고 뭐 평등하고 내면에 뭐 죄 개념, 죄인 의식 이런 거 파괴하자. 맨날 교회만 가면 죄인 막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탓이로다. 네 탓 아니야 임마. 너답게 살아. 그게 니체거든요.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목사. 예. 특히 목사 아들 중에는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목사가 되든지 아주 성실하든지 아주 안티 크리스찬이 되든지. 예.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 자꾸 하지 마라. 얘기하지 말아라. 죄라는 건 없다. 유일자니 완전자, 부동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지 마라. 그게 악이다라고 얘기해. 그게 악이야. 이런 하나님은 없다. 예? 그 불멸 이런 게 아니라 시간 흐름과 생성. 시간 흐름에 따라 거기에 따라 맞춰주는 하나님이 되던가 그것도 아니고 맨날 죄나 얘기하고 뭐 불멸 얘기하고 뭐 부활 얘기하고 이런 거 제발 귀찮다. 이성 하면 뭐 할래? 이성 해가지고 다 제국주의로 식민지 만들고 사람 죽이고 사람 죽일 때 목사 신부가 가서 막 기도해주고 잘 죽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읽고 싶은 게 아니라 완독을 해야 될 책이 뭐냐면 그 단테의 신곡하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좀 완독을 하고 싶은데 단테의 신곡은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못 읽겠어요. 왜냐면 이게 다 시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런 거는 알아듣기 쉬운 건데 정말 시적인 내용입니다. 시예요, 시. 우리 관장님처럼 시를 쓰는데 거기에 모든 사상을 담겨서 비유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니체를 연구하는 사람도 몰라요. 니체 뭐 박사 그런 분들도 자기들도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했고요. 시간 관계상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해.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죠. 조로아스터라는 교가 있죠. 네. 페르시아에. 배화교. 예, 배화교. 저희 누나 이름이 배화인데. 배화교 아우라 마지다, 아리만 둘의 선악 대결의 어떤 교인데 제가 말씀드린 낙타, 사자, 아이 요 짐승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낙타는 순종하는 사람들, 사자 저항하는 사람들. 그러나 저항해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거나 실패하는데 아이는 실패가 없어요. 아이는 윤리도덕이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막 부시고 막 장난쳐도 아이를 감옥에 가둘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거 학대잖아요. 아이. 이 짜라투스트라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니체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모든 사상으로부터 자유한 네 자신을 찾는 것. 그것이 근대의 마지막이에요. 이거 위버맨시라고 하는데 이거 위버맨시를 설명하려면 또 많이 길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니체가 끝냈다 이성을. 그래서 이게 리하르트 슈타인인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요한 슈트라우스는 잘 아시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영화라고 하는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영화사 하면 랭킹 1위가 이거 아니면 시민 케인이에요. 저도 이게 68년도 나온 영화인데 대단한 영화예요.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 들어보셨나요? 영화사에서 가장 최고의 감독이 스탠리 큐브릭과 그 사이코를 한 알프레드 히치코크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요. 둘 다 영국 사람인데 이게 짜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 여기 영화에서 원숭이가 뼈 가지고 이렇게 침팬지가 던지니까 우주선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검색해 보시면 이 음악 다 아실 거예요. 빰빰빰빰빰빰 아시죠? 네, 그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노래. 프로이센은 이제 다 프로이센 사람이에요. 이쪽이. 프로이센 여기 시작하고 슐레지에는 오스트리아와 경계. 갑자기 프로이센으로 넘어가죠. 네. 이게 또 프로이센, 비스마르크, 항상 피레침으로 막 이렇게 다 찔러가지고 다 이겼어요. 막 오스트리아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기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베르사유 궁. 베르사유 궁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잖아요. 독일 제국을. 그리고 베르사유에서 다시 프랑스가 1차 대전할 때 다시 독일에게 제재를 하죠. 서로 안가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그너.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나치에 가장 영향을 준 음악가죠. 바그너가. 그 바그너 음악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트리스탄 이졸데나 뭐 타노이저 이런 것들이 그 노래를 들어보면 헐리우드 음악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바그너 그리고 베르디입니다. 둘 다 독일 통일에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음악으로. 민족주의로. 그래서 이 나치가 굉장히 선호했던 음악가고 히틀러는 맨날 이 바그너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 죽일 때 바그너 틀어놓고 죽이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가장 악명 높은 이 사람을 연주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유대인 연주자가 지휘자가 2001년도에 예루살렘에서 바그너 음악을 연주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네. 2019년도에 연주하고 유대인들 막 다 나가기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니엘 바렌보임이 국적이 5개예요.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국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이면서 팔레스타인 국적. 자기가 화해를 하겠다는 거죠. 아르헨티나 국적도 있고 뭐 많아요. 이게 바그너의 발키리, 라이드 오브 발키리라는 그 음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헬리콥터 전투씬에서 이게 나와요. 지옥의 묵시록은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지옥의 묵시록. 한번 보세요. 그 지옥의 묵시록 치시고 발키리라고 해도 되고 이거 치시면요 유튜브에 그 음악이 나옵니다. 이 음악이구나 아실 거예요. 발키리.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바그너를 또 흠모했던 그 루드비 2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루드비 2세는 어떤 왕이냐면 프로이센 왕이 아니고 바이에른 왕입니다. 독일 남부 쪽, 남서부 쪽.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개 합치거든요. 그 여기 어디냐면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라고 뮌헨에서 2시간 정도 가면 있습니다. 네, 여기 예쁘죠? 여기서 봐야지 예뻐요. 여기 가면 하나도 안 예뻐. 저는 여기를 2번 갔는데 여기서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밖에서 전문 사진 기사가 멀리서 찍던지 아니면 헬기로 찍던지 해야 되고 여기서는 찍을 수가 없고 뒤쪽으로 가면 다리가 있어요. 다리에서 옆쪽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안 보여요 잘. 여기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안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봐야 멋있지 실제 가면 멋있지가 않다. 그때 필름 카메라라 코닥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알아요. 코닥 후지 알죠. 예, 그걸로 막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필름이 다 돼가지고 필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끄집어내고 다시 했는데 그 필름을 있던 클립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막 겹쳐가지고 찍혔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가서 또 한 번 찍었는데 이 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뮌헨에 가시면요 2시간 거리입니다 기차로. 혹시 가시면 여행 가세요. 예? 돈 벌어서. 예. 중국 남방항공 30만 원짜리 있어요. 왕복. 근데 요즘에 여행이 하도 비싸가지고 이 프로이센이 여기 바이에른 있죠? 여기랑 아직 통일이 안 됐던 거예요. 프로이센이랑 바이에른 왕이었고 아까 여기는 이거 이제 프로이센이 여기서 슐레지엔이라는 거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알짜배기 땅인데 여기를 뺐고요. 오스트리아랑 전쟁에서 이겼어요. 프로이센이.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원래.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이만도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여기 바이에른 이쪽이 통일되고 나중에 프로이센이랑 프랑스랑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죠? 프로이센이 이기죠. 이제 프로이센이 엄청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독일이. 그래서 프랑스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나눠 가졌잖아요. 나눠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후발주자가 독일인데 독일이 모로코에서 프랑스랑 만납니다. 충돌을 해요. 그때 프랑스가 독일을 이기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영국이 나서요. 영국이 프랑스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영국한테는 안 되거든. 영국한테는. 둘이 덤비면 안 되거든요. 프랑스랑 영국이랑. 그런 게 있고 이 주세페 베르디는 한 5분만 좀 쉬었다가 베르디 음악도 좀 많이 들어보세요. 네. 베르디 음악도 뭐 여러 가지가 많아서 뭐 리골레토, 아이다 뭐 그 음악들이 다 이태리 독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요. 이건 주세페 마치니라고 이태리 독립. 그러니까 독일이랑 이태리가 이때 통일이 1870년, 1871년도. 주세페 마치니가 이태리 통일 사상을 좀 했고요. 다 근본을 마련했고 이 까멜로 벤소 까브루가 그때 총리였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여기 사보이라는 지역과 니스가 지금 프랑스 땅이죠. 니스 해변. 니스 모나코 깐이 붙어 있어요. 30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요 사보이 니스를 프랑스에게 넘겨줘요. 대신 우리 통일하는데 좀 도와줘라 하고 프랑스랑 거래를 합니다. 그때 여기 베네치아 지역이 누구 땅이었냐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땅이었어요. 이쪽이 원래 오스트리아 지배. 지금 베니스. 그리고 교황령, 요 로마 중심의 교황령은 프랑스 땅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던 이탈리아가 사르데냐부터 이 주세페 가리발디, 그러니까 주세페 3명이 나서는 거예요. 주세페 베르디, 그리고 주세페 마치니, 주세페 가리발디. 이 장군이 여기서 이제 통일을 시작하죠.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베네치아랑 교황령을 손에 넣는데 어떻게 손에 넣느냐는 거는 프로이센이 다 해줘요.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랑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를 이기죠. 그래서 힘이 약해졌어요. 그때 여기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이 프랑스랑 전쟁해가지고 프랑스를 이기죠. 그래서 그때 여기를 또 점령해 버려요. 여기 사르데나랑 코르시카에서 2명의 영웅이 나오죠. 코르시카에서는 나폴레옹이 나오고 여기 원래 이태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프랑스어 사투리는 이태리어가 좀 섞인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놀림을 받은 거죠. 파리 가가지고 엄청 소름을 당했고 사르데나 출신의 이 가리발디가 이 장군이 이거를 다 통일한 다음에 군사적으로 통일한 다음에 왕한테 바치는 게 비토리오 엠마누엘 왕입니다. 비토리오 엠마누엘. 그래서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
여기에 밀라노인데요. 밀라노 두오모 아시죠? 두오모 이렇게 된 거. 그 두오모 바로 옆에 비토리오 임마누엘 갤러리가 있어요. 여기 써 있죠. 비토리오 임마누엘 2세 갤러리 밀라노.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명품 매장들, 구라다, 돌잔치 가바니 이런 거, 돌체앤 가바나, 여기 루비똥, 뭐 프라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념관들이 있고 로마에 가시면요 비토리오 임마누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만들었는데 한 130년 됐는데 이 건물을 로마인들이 처음에 싫어했어요. 왜냐면 여기 카피톨리누 원덕이거든요. 이 비토리오 임마누엘 기념관에서 본 전경이에요. 콜로세움 있고 그리고 포로 로마노잖아요. 이쪽이 쭉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걸 다 가리는 거예요. 이 기념관이. 이게 이제 조국의 재단이라고도 하거든요. 조국의 재단. 박물관인데 지금은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뒤쪽 건물 뒤쪽에서 노숙했다고 그랬죠? 노숙했어요. 노숙하는데 비 와가지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 비가 장대비 와가지고. 여행 가셔서 거의 노숙으로 그냥 다. 노숙으로 여행 예, 그때는 20대니까 가능했죠. 지금 30대니까 못하죠. 부천 여행, 네. 부천 여행이라고 했는데 노숙을 하다 보면 그 외국 친구들 노숙하는 애들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좋은 걸로 갖고 가는데 옛날 뭐 20몇 년 전에도 근데 외국 애들은 다 배낭 큰 거 여자들도 그리고 깔판, 비닐 이런 거에서 늘 캠핑이나 노숙을 해요. 걔네들. 한 미국인은 뭐 조끼를 딱 여니까 뭐 비행기에서 가져온 스푼 뭐 포크 막 후라이팬도 여기 뒤에 달고 다녀요. 피사에서 고기를 꺼 먹더라고. 피사 사탑 있는데. 그래서 나 기차 기다리면 너도 먹을 거니? 한 좀 줘 해가지고 먹다가 너 어디까지 가니? 어디 가는데? 나도 거기 가는데 노숙할 계획인데 너 노숙할 계획 있니? 한번 노숙 자리 알아볼까? 뭐 그렇게 해서 만나다가 노숙하고 얘기 좀 하다가 다음날 헤어지고 그런 식이 있어요. 지금 못하죠. 지금은. 20대 후반이라 지금은 못해요. 네. 미국도 전쟁을 했어요. 이때 또 다 전쟁이에요. 다 전쟁. 이런 데는 뭐 와이오밍 이런 데는 인구가 50만밖에 안 살아요.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나라의 한 대여섯 배는 되는데 인구가 50만 명. 이쪽은 다 인구가 없고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요. 캘리포니아만 뭐 거의 6천만 명이 있으니까. 미국도 이런 루이지애나 프랑스로부터 매입하고 영국 다 땅을 늘려나간 겁니다. 알래스카로 여기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하와이, 괌 늘려나간 거죠. 원래 프랑스, 영국, 스페인 땅이에요. 원래 다 미국이. 미국은 이쪽밖에 없었어요. 이쪽. 건국 13주. 여기밖에 없었는데 영국, 프랑스 루이지애나가 원래 루이지애나 주가 여기 밑에 이쪽에 있는데 원래 루이지애나가 이쪽까지 있는 원래가. 텍사스도 다 저기 멕시코 땅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가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다 식민지를 삼았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좀 통치 방식이 다릅니다. 영국은 각자 독립을 유지시켜줬어요. 각 부족마다, 종교마다. 근데 둘을 이간질 시켰어요. 영국은. 서로 싸우게. 그래서 간디와 진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나는 파키스탄 이슬람이고 간디는 힌두교 쪽이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게 영국의 정책이에요. 아주 얄밉죠. 더 나빠요. 예, 아주 나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특히 1차 대전 때 민간인까지 3,500만인가 죽어요. 유럽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 군인이 없잖아요. 윈스턴 처칠도 그때 해군 장관이었어요. 거의. 장관이 작전에 실패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육군 대위로 갑니다. 육군 대대장인가 중대장으로 가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해군 참모총장 하다가 갑자기 전쟁터로 가라는 거예요. 응? 어디 저기
병사 같은 걸로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갔어요. 윈스턴 처칠의 좀 위대함도 있지만 그만큼 병력이 없는 겁니다. 다 죽어서. 그때 어디서 병력을 빼왔을까요? 영국이. 인도. 인도 세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포이가 인도 용병입니다. 인도를 지키고 있는 용병인데 그 세포이들을 불러다가 야 1차 대전 도와주면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하고 거의 수십만 명을 데려다 해서 죽겠죠. 인도 사람들이. 가서 총바지가 되는데 독립을 시켜? 안 시켜주죠. 안 시켜줍니다. 프랑스는 자기식의 방식을 그 식민지에 심습니다. 프랑스. 그래서 베트남에 가시면 프랑스식 건물들이 많죠. 베트남에. 영국은 자기식 건물들 별로 안 만들어요. 근데 프랑스는 제도나 그런 건물들을 좀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프랑스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를 먹는다는 거죠. 영국은 종단 이쪽으로 정책을 하고 프랑스는 이쪽으로 정책을 하죠. 이쪽이 다 프랑스어를 써요. 위나 이쪽은 영어를 좀 쓰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 파쇼다. 파쇼다에서 수단, 파쇼다에서 둘이 만납니다. 둘이 야 싸울래? 우리 그냥 적당히 협상할래? 야 적당히 협상하자. 영국은 이쪽으로 가고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고 협상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느냐? 프로이센이 강해졌으니 끼어들겠죠? 프로이센 니네 꺼져. 여기만 줄게. 토고 아시죠? 2006년도 우리나라랑 월드컵 했잖아요. 아데바요로 모르시나요? 토고. 그리고 까메룬 나중에 프랑스형이 되는데 이런 거. 나중에 여기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라고 있어요. 나미비아. 그 사막이 유명한데 안젤리나 졸리가 그 사막에서 산후조리했던 그 모래를 덮고 산후조리를 하는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그리고 콩고가 이제 여기 벨기에. 이태리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쳐들어가려고 해요. 에티오피아만 이제 독립국으로 남아요. 그 에리트리아, 지부티, 에리트리아. 이쪽 아직도 있는 나라들인데 이쪽은 이제 이태리가 좀 하려고 했고 리비아를 이태리아가 또 했고 앙골라, 모잠비크 이런 데는 이제 포르투갈. 모잠비크에서 온 애를 하나 만났는데 국적이 포르투갈 국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이때까지는 아직 식민지가 있었는데 1974년도에 다 뺏깁니다. 왜냐면 그 국내에 그 쿠데타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외국 식민지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됐어요. 포르투갈은 이제. 그러니까 브라질은 이미 독립을 했고요. 특히 벨기에형 콩고에 보시면 레오폴트 2세라고 있어요. 손을 다 잘라놨죠. 이게 레오폴트 2세가 그 콩고에 그 고무 있죠. 고무나무 생산을 그 작업량을 못 채우면 손발을 다 잘랐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그 백인들이 영국, 프랑스, 뭐 벨기에, 이태리 다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이건 디에고 리베라라고 그때 화가 아시죠? 멕시코의 국민화가. 이게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 이게 레오폴트 2세 이렇게 동상을 세웠지만 레오폴트 2세가 아프리카인을 이렇게 잡아먹는 뱀처럼 묘사한 겁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 이건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전투, 러일 전쟁. 그러니까 아시아가 서양을 이긴 최초의 전쟁이죠. 물론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 있지만 페르시아는 아시아족이 아니니까 유럽 쪽에 속합니다. 페르시아. 이때 이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아프리카까지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근데 이때는 지금 뭐 아주 러시아가 막 데모 혁명 그 니콜라 2세가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때부터 이제 선진국 반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100년이 넘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그리고 1985년도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죠.
그때 이제 저기 엔화가 절상이 돼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잃기 전까지. 그리고 1989년도, 90년도 이때는 일본 GDP가 미국을 앞선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1등을 했던 국가예요. 100년 동안. 근데 지금 우리보다 못해지고 있죠. 점점. 그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엔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는 도쿄 땅입니다. 일본 땅이 아니라. 그래서 1980년도 영화 보면은 다 빌딩 주인이 일본 사람이에요. 막 영화 다이아드 이런 데 보면 그 빌딩 이름이 나카토모 빌딩이에요. 나카토모 빌딩. 그 빌딩 주인 일본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록펠러 센터를 일본이 사들였죠 그때. 지금은 유대인이 다시 샀어요. 그때 아니 일본이 미국을 다 먹는구나. 그때가 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입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고요. 1차 대전의 이제 구성인데 세르비아, 불가리아 딱 나눠요. 세르비아는 이쪽 편이고 불가리아는 이쪽 편이고. 저머니,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제국이 생겨요. 오스트리아가 옛날에 엄청난 나라예요. 합스부르크 왕국. 유럽을 다 지배했다가 오스트리아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쪼그라든 그 헝가리, 걔네들 야 헝가리 우리랑 한번 붙자 그냥 합치자 해가지고 아 좋다 오스트리아 명문 가문인데 합치자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돼요. 이 이태리 저머니 이태리랑 독일은 친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독일이 그 이태리 통일을 도와줬어요. 왜냐면 프로이센이 이기고 프랑스를 이기니까 베네치아도 이태리 거가 되고 그리고 교황령 것도 다 이태리 땅이 되고 오스만 제국 여기 붙었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원래 여기다 붙었다가 독일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 이게 동맹으로 나오면은 보통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이쪽입니다. 동맹.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연합국과 동맹국이 있어요. 동맹국은 독일 중심이고 연합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중심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전쟁을 하는데요. 이쪽 빨간 것과 회색 전쟁을 하는데 이게 그 오스트리아의 페르난도 그리고 이 부인이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하죠. 요 암살을 당하는데 원래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아 끝났나 보다 오늘 실패인가 보다 했는데 다음 골목에서 또 만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총으로 쏴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20살짜리한테 죽은 거예요. 이 프린치프라는 20살에 검은 손. 세르비아가 보스니아가 통합 독립하는 거를 오스트리아 제국이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때는 세르비아, 보스니아 지금 발칸 전쟁도 그렇고 1990년도에 유고슬라비아가 전쟁 내전이 터지죠. 아시죠?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지금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인종 학살을 하죠.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밀로세비치라고 세르비아 그 세르비아 그 잔혹한 통치자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 여기가 인종이 섞이고 종교가 섞였어요. 캐톨릭과 이슬람 그리고 여러 슬라브족과 또 뭐 마자르족도 있고 뭐 세르비아족도 있고 인종이 많아요. 그걸 유고슬라비아라는 연합으로 통치를 하다가 전쟁이 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이걸 통합하려고 했고 민족운동으로 독일이 이제 베를린, 비잔티움 이게 삼비라고 하는데 여기 프린트에도 나와 있어요. 삼비로 이게 연결해서 여기를 지배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를 하려고 프랑스랑 영국이 뭐 같이 맞서다가 전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안 끝나고 큰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그 이쪽 독일 프로이센이
왕이 누구였냐면 빌헬름 2세였어요. 아까 필리침 가지고 있는 비스마르크라고 있죠? 비스마르크가 이제 뭐 힘이 없어지고 빌헬름 1세 자기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프로이센을 일으켰는데 빌헬름 2세는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빌헬름 2세가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영국의 가장 그 영국에 부흥했던 전성기. 예,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과 영국은 같은 피예요. 왜냐하면 조지 1세부터 영국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는 또 옛날에 그 스페인이랑 섞였어요. 스페인 왕조가 프랑스 왕조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리고 벨기에도 독일계예요. 이게 다 친인척이에요. 이게 러시아도 이종 사촌 막 다 지들끼리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막. 응? 전화로 그때 전화가 있었나? 우리 1차 대전 때 있었죠. 전화로 야, 형 전쟁한다. 이 자식 봐 까부네. 한번 해. 다 형, 누나, 동생 다 그래요. 1차 대전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시죠? 이게 책도 있고 쏨 마른 전투, 베르댕 전투 이 세 개의 전투입니다. 아주 이게 참호전으로 갔을 때 870km였대요. 참호를 870km를 빻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뭐 400km 정도가 안 되잖아요. 직선거리는. 그거의 그 2배를 여기를 그냥 다 참호 가지고 판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참호를 파면서 이거 왜 파나? 아침에 파라고 하고 저녁에 묻으라고 그러고 또 다음날 아침에 파라고 그러고 저녁에 묻으라고 그러고 이걸 왜 하고 있나? 미사일 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배틀 오브 다르넬리스라고 여기가 이제 갈리폴리 그 이스탄불 근처입니다. 갈리폴리 전투에서 영국이 대판 깨져요. 오스만 투르크한테. 이때 작전을 지시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 옷을 벗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이건 1차 대전 때 탱크 마크 1, 탱크, 비행기, 독가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기관총, 전함, 잠수함, 독가스, 염소 독가스, CL이 나트륨이랑 만나면 소금이 되는데 분리가 되면은 이게 독가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염소가 치료제도 돼요. 치료제로 많이 썼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참호에서 다 죽는 거예요. 막 발 썩어 나가고 쥐 잡아먹고 여기는 이제 리크루트 하는 거죠. 군대 모집. 미국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군인들을 모집하잖아요.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가지고 내가 영어도 안 통하고 할 일이 없으면 리크루트 당하면 연금도 나오고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스페인,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군인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에서 군인이 되면요, 신분이 시민권 바로 나와요. 미국은 전 세계 전쟁을 하기 때문에 군인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참호 여기 비 오면 막 물 젖고 발 썩고 참 힘들어요. 군대 가면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쥐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히틀러가 1차 대전에 있었습니다. 1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1차 대전의 실상을 다 봤죠. 유보트라고 아시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잠수함. 인류가 미쳤다. 이 공포와 대사 학살이 이제 뭐 신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이성이 가면은 인류 시대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제 유토피아가 생기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휴머니즘이나 이성이나 이런 걸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또 전쟁이 나겠죠. 전쟁이 지금 시대가 한 3, 40년 동안 가장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대예요. 지금이. 그런데 이제 곧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가
루시타니아호가 여기서 영국 여객선인데 침몰을 합니다. 음모론이 있어요. 일부러 침몰시켜가지고 미국이 참전하도록 이렇게 한 음모론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독일이 무제함 잠수 작전이라고 독일이랑 영국 인근에 다니는 모든 배를 다 침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객선도 침몰하고 다 침몰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루시타니아호가 잠수함 공격으로 침몰하고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 배에 미국인 한 100여 명이 탔었거든요. 그거를 구실로 참전하고, 그때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멕시코에게 전보를 보내요. 미국에 뺏겼던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우리가 미국을 이기고 돌려주겠다. 멕시코 니네들이 지금 내전을 좀 일으켜라, 미국 내에서. 그거를 보내요. 이걸 하고 나서 미국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전하게 되죠. 미국이 참전하니까 당연히 뭐 이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은 러시아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1917년도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내전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러시아가. 왕을 지지하는 파와 소비에트 공산당을 지지하는 파, 그리고 소비에트 공산당 내에서도 온건파, 강경파, 이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1차 대전을 치를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질게. 니들끼리 전쟁해. 그리고 그때 레닌 아시죠? 레닌이 독일의 망명한 상태였어요, 그때. 위험인물로. 근데 독일이 레닌을 기차로 수송해 줍니다, 러시아로. 왜냐면 레닌 네가 러시아 가가지고 사회를 더 혼란시켜. 여기서 있지 말고. 그래서 러시아를 혼란시켜가지고 러시아를 전쟁에서 빼내게 하기 위해서 레닌을 아주 잘 대접해가지고 기차로 보내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휴전을 이제 협정을 하죠. 11월 11일 날.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는 패전국이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아프리카부터 중동 지방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가 다 뺏기게 되죠. 뺏기게 됩니다. 이런 나라였었는데 여기에서 다 분리가 돼요. 그때 체코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는 그 전에 뭐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헝가리, 이게 다 생기게 돼요.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여기 다 이런 나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전까지는 없었는데 이 터키가 그리스 빼고는 이쪽까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터키가. 이 넷플릭스에 보면 1917년과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여기 이제 레마르크 소설인데, 이 1917년은 원테이크, 롱테이크 원샷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찍기는 불가능한데 아마 그 그래픽으로 그거를 보정을 했을 거예요. 샷을 끊김없이 하나로 거의 3시간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샘 맨데스라고 그 스카이폴 007 감독하는 사람이 했는데, 이때 같이 노미네이트 작품상 붙은 게 기생충이죠. 기생충이 타고 이게 못 탔어요. 1917년 요 영화 한번 보시면 되고, 요 영화는 더 좀 첫 부분부터 뭐 사람 다 죽어나가고, 사람 다 죽어나가면은 군화랑 저기 옷, 뭐 철모 이런 거를 다 수거해요. 그거를 세척해가지고 다음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그거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처음에 룰루랄라 뭐 전쟁 한 일주일이면 끝난대 하고 룰루랄라 갔다가 다 죽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1차 대전. 예술사인데 마네가 등장하고, 이거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그 마네가 유명한 게 뭐냐면, 마네가 화가들의 대부예요. 인상파 화가들의 대부가 프랑스 화가들의 대부인데, 왜 대부가 됐냐면 그 전까지는 어떤 주제가 있었어요, 그림에. 근데 이때부터는 주제가 없어집니다. 주제가 없어.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지만 그거는 여기 저기 하시더라고요. 그 저기 예예 하시더라고. 그분이 아마 해주실 거예요. 예, 우리들은 이 올랭피아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작품. 이것도 만해 작품이고 이거 너무 유명하죠. 이것도 이게 거울 반사판이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림을. 이 여자가 이 여자 같은데 이 남자는 뭐냐? 이게 거울에 비친 모습이거든요. 거울에 비친 모습. 이런 주제가 없는 거예요, 만해는. 그래서 주제가 없는 그림 처음에는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 내셔널 갤러리고요. 내셔널 갤러리에 이제 런던입니다, 런던. 옛날에 마음대로 들어갔는데 요즘에 알아보니까 예약을 해야 들어간대요. 물론 입장료는 없습니다만. 내셔널 갤러리에 이런 윌리엄 터너 작품 사진들이 많고요. 작품이 많고 터너의 영향을 받은 이게 내셔널 갤러리 고우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안반에 이렇게 야르노 피니 부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 이제 예, 그렇죠. 예, 여기 피카소 작품도 있고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되고 아까 윌리엄 터너의 작품 영향을 받은 모네 인상파로 이제 넘어가죠. 예, 이건 이제 수련 모네. 이 수련 작품이 가장 크게 되어 있는 거는 뉴욕 현대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현대 미술관의 가장 그 유명한 데가 뉴욕 현대 미술관과 파리에 가면 뽕피두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뉴욕 현대 미술관이 더 좋더라고요. 여기 아주 크게 이만하게 있습니다. 이만하게 모네 작품이. 그 옆에 또 잭슨 폴록의 작품이 있고 이건 모네 생 라자르요. 그리다 만 것 같죠? 터너하고 좀 비슷한. 예, 터너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거는 루앙 대성당이라고 이 연작으로 다 그렸어요. 건초 더미도 있고. 이 루앙 대성당은 잔다르크가 죽은 곳입니다. 여기서 재판받고 화형당한. 그래서 유명해요. 루앙 대성당. 이건 에트레타트. 예, 에트레타트. 여기를 모네가 또 그렸는데 구글 지도 보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루앙 대성당이 루앙이 여기입니다. 파리는 이쪽에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몽생미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몽생미셸. 그러니까 여기 있고 여기 옆에 보면 생말로라고 화가들 유명한 생말로고 이렇게 생겼죠. 예, 코끼리 모양으로 반대방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영어는 화이트 클리프라고 도버 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프랑스 쪽에도 이렇게 돼 있고 데칼코메르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몽생미셸. 예, 몽생미셸이 이렇게 보면 아름다워요. 근데 가까이 가면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멀리서 봐야 돼요. 제가 버스 타고 여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버스 타고 와 멋있다 하는데 멋있다 안 멋있네. 여기서도 노숙을 했는데 고양이와 다니라고 너무 추워가지고 막 여러분들도 이건 건초더미 이것도 연작이에요. 모네 이런 작품들 이게 우키요에라고 후지산이거든요. 일본 파나인데 인상파 화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19세기 때 고우도 일본을 가고 싶어 했고 고갱도 일본을 가고 싶어 했고 일본은 꿈의 나라였어요. 그들에게. 되게 웃기죠. 이런 작품을 보고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탄기 영감이라고 영감을 받았어. 탄기 아저씨 영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 작품? 고우 작품입니다. 고우. 여기다 일본색이 있죠? 일본 그림이 다 있어요. 막. 일본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고우 작품 중에 고우는 인간관계가 별로 없었는데 딱 두 명만 있었어요. 탄기 아저씨라는 분과 또 조셉 롤랭이라는 우체부 아저씨가 있었어요. 네, 우체부 아저씨한테 그림도 그려주고 만약에 고우가 이 정도의 화가 될 줄 알았으면 수백 작품 그려달라고 했겠죠. 네. 이게
크게 유명하지 않은 작품인데도 이런 일본색이 드러나서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왜냐면 일본색과 같이 들어있고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 부자들은 이런 걸 사겠죠. 고액으로 사겠죠. 이 사람은 마네가 그린 사람인데 마네 여기도 일본 게 있죠. 일본 겁니다. 이게 다. 마네가 누굴 그리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밀을 막 조르는 사람이에요. 에밀 졸라. 에밀 졸라. 에밀 졸라인데 에밀 졸라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마네가 비난받을 때 우리 시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쿠르베를 비난했고 우리 때는 쿠르베를 찬양했다. 우리 시대 때 마네를 비난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 때는 마네를 찬양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아주 친했어요 에밀 졸라랑. 근데 에밀 졸라는 그 파리 에펠탑 건설을 반대했죠. 흉물이다. 근데 지금 가치 파리 에펠탑 가치가 2,400조래요. 가치가 시장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이런 우키요에라는 판화가 있고 이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회의를 한 거죠. 독일을 아예 싹 밟아버리자. 싹을. 얘는 위험한 애들이다. 너무 밟았어. 너무 밟으니까 이게 1조 마르크. 1조 마르크. 예. 가치가 높고. 나중에는 이게 지우고 100조 마르크가 됩니다. 100조 마르크예요. 근데 그 당시 빵 한 덩이가 3천억 마르크래요. 그 지폐를 이렇게 수레로 갖고 가야지 빵 하나 사고. 이게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짐바브웨가 뜻이 돌 위에 쌓은 집이에요. 이건 트릴리언이라고 100조 달러입니다. 짐바브웨. 가치가 없는 거죠. 애들이 이거 가지고 불장난하고 놀아요. 여기 터키시 리라인데 터키도 옛날에 갔을 때 막 슬리퍼 하나에 막 100만 리라씩 막 팔고 제가 요르단을 좀 가려고 여기 알아봤는데 요르단 비행기가 얼마인가 2억 5천만 마르크를 리라를 달래. 거기 볼 때는 거기 갔을 때는 지금은 화폐 관리해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 터키시 리라 갈 때 거스름돈 잘 봐야 돼요. 그 지폐 공을 잘 봐야 돼. 공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1,000원이 100만 리라. 그러니까 1,000원이 100만, 만원이면은 1,000만 리라예요. 만원, 1,000만 리라.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에베소 그쪽으로 이스탄불에서 가는데 버스 가격이 5,800만 리라. 막 세야 돼 막. 공이 많나 세야 돼. 그 사람도 세 막. 계속 받는 사람도 세고 나도 세고 그래서 날 세는 거죠. 베르사유에서 독일에 대한 걸 하고 이게 우드로 윌슨이라고 그 찰스 1세를 죽인 그 크로멜이 술도 못 마시게 했어요 그때 금주령. 근데 미국 때가 우드로 윌슨 때가 금주령이 생깁니다. 미국이 가장 보수적인 개신교 청교도일 때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15년, 20년 요럴 때 우드로 윌슨 때 이때 알카포네가 밀주를 만들어내면 팔았죠. 알카포네가 술 만들어서 팔고 싸우고 죽이고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였을 때입니다. 그때가 우드로 윌슨이. 우드로 윌슨이 뭐 민족 자족 뭐 자결주의 해가지고 했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왜 그걸 했냐면 왜 했을까요? 뭐 좋은 의도에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갖고 있는 땅들 아프리카랑 중동의 땅들이죠. 거기가 석유가 많죠. 거기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의 짐으로 말미암아 식민지가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야 해방해 식민지 해방해. 그 대신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예요. 3.1운동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심 밖이에요.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미국이 좀 관심을 가져줘서 우리가 한국 차지할게. 일본, 필리핀에 그러면 우리나라 영어 사교육이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해놓고 지들이 먹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사이크스-피코 협정 이게 아주 나쁜 겁니다. 영국이랑 프랑스가 지들끼리 먹어요. 여기를.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이란. 석유나는 데잖아요 여기. 특히 레바논은 프랑스가 만든 나라예요. 시리아에서 원래 시리아 땅인데 레바논을 만들었어요. 그냥 기독교 국가로 하나 만들자.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이런 나라를 만들자. 레바논 지금 뭐 엉망이잖아요. 이걸 만들어 지들끼리 나눠 먹는 겁니다. 사이크스 피코. 사이코 피코. 둘이 아주 별로 안 좋게 생겼죠. 이게 다 부족들이에요. 이슬람 부족들. 이거를 직선으로 그냥 나눠버렸잖아요. 다 나라를. 그 부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특히 영국은 부족끼리 싸움을 붙였죠. 그걸 통치를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수의 부족을 소수의 부족이 통치하도록. 그런 반발이 생기죠. 나중에 통일됐을 때 다수의 부족이 소수의 부족을 응징하죠. 계속 내전입니다. 거기에 석유라도 터져봐요. 다이아몬드 터져봐요. 금 발견해봐요. 그러면 내전에 거기에 영국, 프랑스, 미국 다 껴들죠. 계속 내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후세인과 맥마흔이라는 영국 얘가 후세인한테 야 독립시켜줄게. 오스만 투르크 좀 괴롭혀. 1차 대전이니까 우리가 독립시켜줄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 오케이 우리가 해줄게. 벨푸어 얘네는 어디다 하냐. 벨푸어는 유대인들한테 야 독립시켜줄게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서로 독립시켜준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떠나죠. 영국이 떠나요. 우리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해가지고 지금 다 망했고 2차 대전까지 터지죠. 다 망해가지고 여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으니까 니네 약속했잖아. 우리 땅이야. 유대인들도 야 얘랑 약속했거든 우리는 우리 땅이야. 해서 서로 전쟁을 한 게 1차 중동 전쟁이죠.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를 차지하죠. 유대인들이. 이게 아라비아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 이런 영화는 지금 못 만들어요. 지금 CG 기술로도 못 만듭니다. 이게 거의 3시간 가까운 러닝 타임인데 거기 요르단에서 찍었거든요. 요르단이 이렇습니다. 배경이. 요르단에 가면은 저기 여행 투어가 있어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뭐 해주는 고기 먹고 여기 말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이 아라비아 로렌스가 이 영국이 그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시키도록 그 부족들을 군사훈련 시켜주는 사람으로 그 로렌스를 파견합니다.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유튜브에 공짜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화는 못 만들어요. 데이비드 린 감독인데. 이거 과학사 중에 27년에 나온 아인슈타인이 딱 가운데 있죠. 이게 이분은 막스 플랑크라고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이게 퀴리 부인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퀴리가 물리학, 화학 2개를 받았어요. 노벨상. 여기는 슈레딩거의 고향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 슈레딩거랑 아인슈타인은 늘 대척점이었어요. 여기 양자역학파고 여기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그래서 양자역학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힘이 4가지가 있는데 전자기력, 핵력, 강력, 그리고 중력 이렇게 했는데 요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없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지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는 힘, 우주의 힘과 이 같이 만나는 4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걸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끝내 못하고 죽었죠. 이 사람들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주의 신비나 물질의 신비를 밝히는 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입자를 계속 부딪히는 그 실험을 지금도 하고 있죠. 토마스 쿤 아까 얘기했던 사람인데 과학혁명의 구조. 이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이게 유명한 게 과학이란 거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여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 처음에는 정상과학 우리가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것들은 정상과학 우리가 다 그거를 믿잖아요. 믿는데 정상과학이 위기가 발생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아닌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위기가 나오고 정상과학에서 위기가 되면은 다시 새로운 발견이 나오는데 그때 그 전에 있던 그런 이론이나 법칙들이 다 무너지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는 급격히 변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혁명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수재였고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과학 철학으로 바꿔버려요. 과학은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하석 교수 알죠? 온도계절. 이 책은 좀 어려워요. 그다지 재미없습니다. 이 책이 좀 나아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장하석 교수 형이 장하준, 캠브리지 경제학. 그리고 또 그 위에 형이 장하성, 중국 대사였고 좀 문제가 생겼고 청와대 비서실 문재인 정부 때. 그 맨 큰 누나는 장하진이라고 초대 여성부 장관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예. 광주 그 천재 집안이라고 전라도 광주. 예. 그러니까 과학을 했는데 과학은 종교와 철학과 교류하며 이거 제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종교와 철학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이 과학입니다,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고 보호하고 그게 사실 어떻게 종교인들은 그걸 바깥에서 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그 법적으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정치인데 정치가 그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을 안 만들고 있죠. 많은 그래서 과학자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하느냐? 다 그 희망이 없으니까 다 그냥 좀 공부한 애는 다 의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도 피부과 이런 것만 외과나 이런 서전이 없잖아요. 서전이 필요한데 이제 나중에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서전이 없어요. 피부과도 필요하지만 피부과에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부 미용 쪽을 해야지 뭐 피부암을 연구하고 아무 돈이 안 돼요. 피부 미용은요 솔직히 뭐 저나 여러분들이 좀 배워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참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사나 과학자들을 키워야 되는데